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입지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도시구조와 지대 설명될 텐데 여러분들 교재는 212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보면 먼저 도시 내부구조 이론해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릴 것이고 왜냐면 뒤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드릴 것이고 먼저 여러분들 216페이지 보시면 고전적 지대 이론해서 첫 번째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이어서 튀넨의 입지교차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기타 독점지대 설명되어 있죠. 자, 요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앞에 지대론 같이 설명합니다. 자, 먼저 216페이지 보시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그 차액지대설은 비교적 출제가 잘 되거든요. 이건 특히 이제 칼 막스의 절대지대와 비교해서 출제가 제법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해서 지대가 설명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요. 특히 이제 그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칼 막스의 절대지대와 서로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를 보면 잠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지대 발생의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어떤 특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지대 발생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 리카르도가 살던 시절은 1800년대이면 특히 이제 1800년대 초반쯤 될 텐데 이때는 그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대를 설명하기 때문에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즉 농업용 토지의 경우에 가장 그 유용성의 척도는 뭐냐면 비옥도거든요. 농업 생산력. 그렇기 때문에 비옥도를 중심으로 지대가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대 발생의 근거로 본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자, 인구가 아주 그 적을 때는 비옥도 높은 토지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생산량을 충당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곡물의 수요가 많아지고 곡물의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늘리려면 그만큼 재배 면적을 더 넓혀야 되는데 재배 면적을 넓히려고 봤더니 비옥도 높은 토지가 제한되어 있더라.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비옥도 높은 토지가 제한되어 있더라 하다 보니까 비옥도 높은 토지만 이용해서는 더 이상 생산량을 충당할 수가 없고 따라서 비옥도 낮은 토지도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비옥도 높은 토지와 낮은 토지를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 생산력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 이것이 이름에서 차액지대설 그래요. 그러면 자, 논리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자, 여기 보니까 1등급 토지, 2등급 토지, 3등급 토지, 4등급 토지, 당연히 1이 갈수록 그만큼 비옥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 1등급 토지가 각각 한정되어 있다. 토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량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생산량이 발생하더라. 당연히 1등급 토지는 비옥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생산량이 높아서 10가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2등급 토지는 8가마, 그 다음에 3등급은 6가마, 4등급은 4가마, 5등급은 2가마의 생산량이 발생하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투입돼야 되죠. 그죠? 그럼 생산비가 투입되는데 일률적으로 생산비가 이만큼씩 투입됐다고 가정해봐요. 이만큼씩 생산비가 투입됐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 1등급 토지는 생산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얻은 생산이 10가마다. 그러니까 이 생산비는 이제 생산물로 환산하는 생산비가 4가마만큼의 생산비를 투입했더니 10가마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등급 토지는 순수한 수익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6가마겠죠. 6가마. 6가마 어디서 나왔냐 그러는데 총 수익에서 생산비 뺀 나머지 6가마. 그 다음에 2등급 토지는 8가마에서 4가마 들어갔으니까 생산비가 4가마, 그렇죠? 4가마 부분이니까 그러면 4가마의 생산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3등급 토지는 4가마 투입해서 6가마 얻었으니까 2가마의 생산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4등급 토지는
생산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생산했더니 얻는 수익도 똑같이 이만큼 나왔더라. 그럼 이것은 겨우 생산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그만큼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용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비 속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겨우 이용할 수가밖에 없는 이용이 한계지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른바 한계지, 최열등지로서 한계지가 되는 것이고, 5등급 토지는 4가마를 투입해서 2가 얻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비용보다 수익이 작으니까 이건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5등급 이하로는 이용할 수 없고 4등급까지 이용하면서 이 4등급이 바로 토지 이용의 한계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력이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 논리에서 그러면 4등급 토지 이용하는 사람이 1등급 토지 이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가 훨씬 비용도 높으니까. 그러면 이 논리로 본다면 그러면 4등급 토지 이용하는 사람이 1등급 토지 이용하려면 얼마만큼의 지대? 이 차이만큼인 6가마의 지대가 지불돼야 되는 것이고, 2등급 토지 이용하고 싶으면 4가마의 지대가 지불돼야 되는 것이고, 3등급 토지 이용하고 싶으면 2가마의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력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 이것이 이름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결국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지대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0가마하고 4가마 생산 차이가 몇 가마예요? 6가마. 6가마가 바로 이 토지의 지대가 된다 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그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지대가 된다 해서 6가마, 4가마, 2가마 이렇게 해서 논리가 전개돼요. 비용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력의 차익이 지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4등급 토지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는 있어요. 이용하고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용 한계지니까 있겠지. 이용은 되지만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한 가마당 생산물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이 토지의 지대는 얼마? 60만 원. 6가마니까 이건 4가마니까 40만 원. 이것은 20만 원 그러겠죠. 근데 요 생산물의 가격이 만약 2배로 뻥 튀어서 가마당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토지지대는 120만 원. 이 토지지대는 428, 80만 원. 이 토지지대는 40만 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결국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지대가 결정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는 기본 논리, 전제조건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좀 이따 설명드리는 칼 막스의 절대는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 이 정도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 했는데 이건 조금 있다. 순서 바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4번에 보시면 227페이지죠.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칼 막스 두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절대지대. 자, 절대지대는 어떻게 설명되냐면, 자, 칼 막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지대를 설명하냐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더라. 따라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화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먼저 뭘 지불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것은 이제 비육도가 아닌 토지 사유화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단 토지 지주에게 사용료를 먼저 지불하고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 지대가 바로 생산 원가, 생산 요소 비용이죠. 토지 지대니까 생산 요소 비용이 되면서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게 칼 막스의 절대지대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지대 발생의 근거를 뭘로 본다? 토지의 사유화로 본다. 사유화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자권은 관계없이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 하고
강제적으로 요구된다.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해서 이것을 절대지대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의 토지 이용하려면 먼저 지대를 지불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지대가 생산 요소비용 생산요소비용이 되면서 생산물의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된다. 지대가 비싸면 그만큼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서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의 절대지대는 거꾸로 지대가 뭘 결정한다?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용은 되면 얼마든지 지주가 지대를 요구할 수가 있으면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칼 막스의 절대지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대 발생의 근거를 뭘로 본다? 토지 사유화로 본다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218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표에 리카도의 차액지대하고 칼 막스의 절대지대 서로 비교되어 있잖아요. 좀 깊은 내용도 있긴 한데 깊은 내용 가면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해져요. 시험에는 관계없으니까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되 잠깐 한번 볼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있고 칼 막스의 절대지대가 있다. 절대지대가 있는데 일단 리카도의 차액지대는 지대 발생 근거를 뭘로 본다?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력의 차액을 지대로 본다. 근데 칼 막스는 뭘로 본다? 토지의 사유화를 지대 발생의 근거로 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의 지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지만 칼 막스의 절대지대에서는 한계지에서 얼마든지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칼 막스의 절대지대에서는 지대가 생산 요소 비용이 돼서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즉 지대에 의해서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잘 정리가 돼야 돼. 이건 아주 출제비도 높으니까 잘 확인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211페이지 있죠. 6번에 보면 보편적 지대 논쟁에서 고전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 구분되어 있잖아요. 고전학파에다가는 여러분들 써놓기를 리카도, 신고전학파에다는 거기다 써놓기를 칼 막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훨씬 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리카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학파가 고전학파이고 칼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학파가 신고전학파. 그럼 거기 보니까 자 고전학파는 리카도 이론이죠.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바로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부증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 왜요? 지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지 비옥도의 차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봤다. 그리고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것이 이제 리카도를 중심으로 한 고전학파 이론이고, 반대로 칼 막스 중심으로 한 신고전학파는 그냥 토지와 자본 구분하지 않고 다 뭘로 본다? 생산 요소로 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가치가 균등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이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대는 이행위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이 돼서 생산자에게 생산 원가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생산 입장에서는 토지를 이용하면서 먼저 뭘 주고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 이용하다 보니까 그 토지라는 생산 요소의 비용이 되어버리죠. 이게 생산 요소 비용이 된다는 얘기죠. 원가로 작용한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 결정되는 것이고 이게 고전학파이고, 칼 막스의 지대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가 생산 요소 비용이 되면서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하고 칼 막스의 절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적 지대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1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독점지대 설명되어 있네요. 독점지대. 자, 독점지대는 그냥 원리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토지 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지대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독점지대. 잠깐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가령 이건 원리만 이해하세요. 비교는 리카도의 차액지대하고 칼 막스의 절대지대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의미만 확인하시되 독점지대는 토지 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지대가 된다 하는 것인데,
논리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령 세계적인 최상품의 농산물이 있다. 가령 인삼 중에서는 금산 인삼이 가장 세계적인 최고품으로 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금산 인삼은 인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니까 세계적으로도 아주 수요가 많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만큼 그 선호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금산 인삼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산 인삼의 가격이 어때요? 상승하겠네. 그럼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의 공급자에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금산 인삼의 공급을 늘려면 금산 인삼의 재배량을 넓혀야 돼요. 그죠? 재배 면적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금산 땅에 가봤더니 토지 공급이 제한돼 있더라. 부증성 제한돼 있더라. 하다 보니까 공급을 추가로 늘릴 수가 없고 추가로 늘릴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초과 이윤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초과 이윤을 토지 소유자가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 하고 지대로 요구하더라. 이것이 바로 토지 공급의 독점으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걸 이름해서 독점지대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금산 인삼을 생산하는 토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한된 상태에서 그러면 금산 인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 곡선이 우상향 해동하면서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겠지. 그럼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공급자한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려고 봤더니 금산 땅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금산 땅이 제한돼 있더라.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더라. 하다 보니까 공급을 추가로 늘릴 수 없고 그래서 공급 구조에 수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초과인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남아있는 초과인만큼을 지주가 이거 내 거니까 내놔 하고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독점적인 지위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독점지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토지 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시대 그것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리카도의 차액지대하고 칼막스의 절대지대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 보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비옥도 칼막스의 절대지대에서는 사유화 그죠? 그리고 독점지대는 토지 공급의 독점을 지대 발생의 근거로 봤고 근데 이제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 217페이지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지난번에 건너뛴 게 하나 있어요.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앞에 쭉 넘어오셔서 181페이지 81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튀넨의 농업 입지 이론으로 해서 쭉 설명드리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것은 그 말이 농업입지이지 현대적 산업입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현실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입찰지대 이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튜넨의 농업지대 곡선 그리고 이제 단일 작물의 지대 곡선 그리고 여러 작물의 경합에 따른 지대 곡선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설명되면서 이제 지대가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현대적 지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튀넨은 이른바 고립국 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지대를 설명해. 고립국 이론. 그러면 튀넨이 얘기하는 고립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다는 것의 의미는 전혀 외부와 교류가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이 고립국 내에서만 생산하고 고립국 내에서만 소비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립돼 있으니까. 그럼 논리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립국이 형성돼 있으면서 자, 외부와 교류가 없는 걸 전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립국의 한 중앙에 중심지 또는 시장 도심이죠.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다 이 중심지에서 거래해야 된다라고 전제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은 중심지까지 싣고 와서 여기서 다시 분산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고립국에서는 생산물을 다 중심지까지 수송해야 되는데 이 고립국 내에서는 전혀 도로나 철도, 하천 이런 것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운송수단은 우마차로 동일하다라고 전제해요. 그러면 운송수단이 똑같고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송비는 거리에 정비례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운송비는 거리에 정비례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많이 적게 소요되고 중심지에서 점점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수송비는 점점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중심에 가까운 곳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적게 소요되면서 그만큼 지대가 높고 이거로 갈수록 거리가 멀면서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지대는 낮아진다 해서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의 전략액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튜넨의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다. 근데 이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것이다.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는 똑같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왜? 운송수단은 똑같고 도로는 하천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단위당 운송비는 똑같다고 전제하죠. 그럼 결국은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거리에 가까운 수송비는 적게 소요되는 것이고 그러면 매상고는 똑같다고 봤을 때 매출액은 그럼 생산비도 뭐 크게 차이 없다고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차이는 매상고나 생산비는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 차이예요? 도심과의 거리 차이죠. 따라서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는 적게 소요되면서 지대는 높은 것이고 이거로 갈수록 거리가 멀고 그만큼 수송비는 많이 소요되면서 지대는 낮아진다 해서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송비의 전략액이 지대가 된다. 이것이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예요. 그러면 이 지대가 이제 어떻게 논리가 설명되는가?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형성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이제 확인해 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182페이지 이제 튜넨의 농업지대 곡선으로 설명되는데 자 어느 농부가 A 작물을 경작하는데 1헥타르당 생산비가 40만 원 들고 1헥타르당 작물의 시장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농부가 시장에 입지할 경우에 순소득은 60만 원이 될 것이다. A 작물의 1km당 1헥타르당 생산물은 1km 운반하는데 5만 원 운송비가 들 경우에 A 작물의 입지대 곡선은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자 그럼 보면 이게 이제 중심지 아까 설명했던 중심지 도심. 자 그러면 이 A라는 작물을 생산하는데 그 작물을 생산했을 때 시장 가격이 1헥타르당 시장 가격이 1헥타르를 통해서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생산비가 40만 원 들었다. 그럼 생산비는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씨도 뿌리고, 응? 옛날 같으면 뭐 그렇지만 요즘 같으면 농약도 줘야지고 풀도 매야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생산비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운송비는 1km당 5만 원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파는 데는 아까 어디서 판다 그랬어요? 중심지에서 판다고 했잖아.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 근처에 있으면 운송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결국은 시장 가격이 얼마이고 100만 원이고 그리고 생산비가 40만 원이면 그러면 순수한 수익은 가격에서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얼마? 시장 가격이 바로 매출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얼마? 60만 원이 바로 지대가 되는 거예요. 60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재배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시장에서 멀어진 이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1km, 2km 나가면서 1km당 운송비 얼마씩이요? 5만 원씩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km 유곽으로 나가면서 운송비가 그만큼씩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한 수익, 매출액은 점점 줄겠죠. 그러죠? 1km 가는데 5만 원씩 줄다 보니까 그러면 자 지금 도심에서는 60만 원이었고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도심에서는 60만 원이었고 그러면 이제 1km 가면서 2km 가면서 4km 가면 얼마 들어요? 4km 가면 운송비가 5만 원짜리가 4km니까 2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40만 원 빼고 또 운송비 20만 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40만 원 남네. 그러면 이 4km 지점에서는 생산자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이익은 4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8km 가면 5, 8에 40 그럼 운송비가 40만 원이네. 그럼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고 또 40만 원 뺐더니 20만 원 남았네. 그러면 8km 지점에서는 20만 원이 바로 토지 이용자가 얻는 순수한 수익 이것이
순수익 지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2km에서는 5만 원씩 12km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빼기 40만 원 빼기 60만 원 하면 0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대가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지대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지대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운송비를 뺀 나머지가 순수익인데 도심 쪽에 거주하면 운송비가 없으니까 순수한 수익 60만 원이고 그 60만 원 수익 얻었으면 60만 원을 지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대 지불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km 가서는 40만 원. 왜? 40만 원에 가서 운송비 20만 원 더해서 빼니까 100에서 40 빼고 20 뺐더니 4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이 바로 순수익이고 그 순수익이 바로 지대 지불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이 작물은 결국은 몇 킬로미터까지 질 수 있고 12km까지는 지을 수 있지만 그 넘어가면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대 지불 능력 순수익은 바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 지불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수송비가 적으니까 커지는 것이고 중심지에서 멀어지면서 지대 지불 능력은 작아지면서 지대는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 작물의 한계 지대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작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작물 A, 작물 B, 작물 C, 뭐 딸기, 포도 뭐 하면 되겠지. 이름 지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작물마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생산비와 운송비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A 작물의 경우에 시장 가격이 120원이에요. 근데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 40원 들어갔으면 그러면 운송비 없으면 매출액에서 40만 원 뺀 80원이 바로 그만큼의 순수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키로당 운송비가 10원씩 가니까 1kg 가면서 10원, 그러면 70원. 2kg 가면서 10원, 그럼 60원 하다가 8km 지점에 가면은 80원이 운송비가 되다 보니까 이만큼의 이용 한계점이 될 수 있겠네. 그럼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A 작물은 80원에서부터 쭉 해서 몇 킬로미터까지? 8km까지는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운송비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작물의 경우에 75원에서 30원 빼니까 45원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운송비가 킬로미터당 3원씩이니까 그죠? 그럼 1km 2km 가면서 3원씩 계속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순수익이 줄면서 몇 킬로 지점에서 15km 지점. 왜 15km예요? 3원 곱하기 15 하니까 45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75원에서 30 빼기 45 했더니 0이 되네요. 그럼 결국은 이 B 작물은 이용 한계의 거리가 바로 15km 지점이 되는 것이고 C 작물은 시장 가격이 40원이고 생산비가 20원이면 25원의 순수익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운송비가 거리당 1km당 이런 식이면 몇 킬로까지? 25km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대 지불 능력이 형성되면 다른 종과 똑같으면 당연히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 운송비가 절감되니까. 그러면 서로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겠네요. 그럼 서로 이 재배 농부들이 서로 놔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이 권역까지는 이게 A 작물, 이게 B 작물, 이게 C 작물 했으니까 당연히 각각의 작물마다의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이게 지대 지불 능력. 그러면 C 작물은 이 권역에서는 나는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순수익이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딱 제시해요. 그때 B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나는 이만큼 지불할 수 있는데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A 작물을 지불하는 농부가 뭔 소리예요? 나는 이만큼 지불할 것인데 하고 그만큼 더 지대 지불력을 높게 제시해. 지대 지불력이 높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권역까지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한다? A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만큼의. 두 번째 권역에서는 누가? B 작물이 이만큼 지대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두 번째 권역에서는 B 작물이. 세 번째 권역에서는 C, 계속 있으면 계속 나가겠지. C 작물. 이런 식으로 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쭉 해서 이게 A 작물, 여기까지가 B 작물, 여기까지가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C 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A 작물, B 작물, C 작물, D 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mon적인 토지 이용 체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농업입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더불어서 지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상구에서 이건 생산물의 그죠?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나머지 순수익이 바로 뭐가 된다? 순수익이 바로 그만큼의 지대 지불 능력이 되면서 그것이 지대가 된다 해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순수익이 바로 지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단위당 운송비 부담이 큰 것들.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운송비 부담이 커요? 이거잖아. 10원. 이건 1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운송비 부담이 큰 것들은 도심에 아니면 외곽에.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고 단위당 운송비 부담이 작은 것들은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으로 본다면 결국은 그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로부터 얻은 생산물의 가격, 즉 매상구에서 총 매출액에서 이쪽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인데 이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뭘 곱한 것이다? 거리를 곱한 것이다. 그러면 제일 위에 걸로 본다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이 지점의 지대는 어떻게 돼요? 120에서 40원 빼고 바로 여기서 지으면 운송비가 없으니까 0을 빼니까 80이 되는 것이고 점점점 갈수록 수송비는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는 많아지면서 지대는 점점 낮아진다. 지대는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 A농업, 여기에 B농업, 여기에 C농업 이런 식으로 해서 A농업, B농업, C농업, D농업 이렇게 형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금방 지대를 많이 지불하니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위당 생산물의 운송비 부담이 큰 것들은 도심 쪽에 운송비 부담이 작은 것들은 외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1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입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즉 지대는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보았다.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책에 있는 거하고 칠판에 있는 거 다른데요? 그러는데 가로는 쓰니까 플러스 수송비 그랬잖아요. 너는 왜 여기 수송비 플러스 했는데 왜 마이너스 했냐 그랬는데 이거 100개니까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지대는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결국 지대는 뭐에서 수송비가 결정되되 거리가 가까운 곳은 수송비가 적으니까 지대가 높고 거리가 먼 곳은 수송비가 많이 수되면서 지대는 낮아진다. 이게 포인트이고 2번 토지의 가치와 토지용의 집약도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도심 쪽은 그만큼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입주지 차지하죠. 그러면서 그만큼 지대는 높고 지대가 높으니까 그만큼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서 한 개 지도구성이 달라지는데 집약적인 생산 방식은 한 개 지도구성의 기류가 급하나 반대로 집약도가 낮은 것은 한 개 지도구성의 기류는 점점 완만하다. 보세요. 집약도 높은 건 기울기가 어때요? 가파르잖아요. 점점점 기울기는 완만해져. 유가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집약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4번이죠. 4번 여러 종류의 작물들은 수송비 절감위해서 가능한 한 시장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게 되지만 최유효 이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어진 토지에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 있는 작물이 선정되어서 농산물의 시장 거액과 운송비에서 농업지역의 분화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농업지역의 분화가 동시mon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시mon적인 토지용 체계가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 행태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변하면 당연히 뭐가? 지대가 변하겠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논리를 확인하시는데 그럼 결국은 튀넨의 입지교체에 대해서는
지대 발생의 근거 또는 지대 차이의 근거를 뭘로 봐요?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배 전략액을 지대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서 현대적 산업입지의 기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거든요. 따라서 튜넨을 입지론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튜넨의 농업입지와 연결해서 지대 이론 설명했죠. 같이. 그럼 결국 튜넨의 지대 이론은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배의 전략액이 지대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217페이지 쭉 읽어보셔요. 217 주위에 3번 튜넨 입지교차에 대해 쭉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설명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상고는 생산물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송배의 전략액이 지대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 리카르도의 차약지대, 칼 막스의 절대지대. 그러면 핵심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근거를 위치에 따른 수송배의 전략의 위치, 칼 막스는 토지 사유화, 그리고 리카르도의 차약지대에서는 뭡니까? 토지 비옥도의 차이, 그리고 독점지대는 토지 공급의 독점을 지대 발생의 근거로 봤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의 논점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18페이지 도시구조와 지대, 그리고 도시지대의 결정 원리, 그리고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그랬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2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괜히 복잡하게 만지 별거 아니니까 하단에 보시면 도시지대 결정했는데 그냥 그대로 도심 쪽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교통비가 절감되면서 지대가 높은 것이고 육가로 갈수록 거리가 멀고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대는 점점 낮아지면서 육가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낮아지는 우하향의 지대 함수를 갖는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만 튜넨은 수송비로 봤을 때 생산물의 수송비. 근데 이 현대 도시도시에서는 바로 외곽에서 도심까지의 교통비, 통근비죠. 통근비. 이걸 가지고 봤다는 것 뿐이거든요.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이제 문제는 220페이지 2번에 보면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걸 중심으로 잠깐 설명드려봐요. 보통 이제 생산 요소가 많은데 다 무시해버리고 토지와 자본, 그러니까 토지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생산 요소가 뭐뭐 있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고 토지와 자본.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자본으로 포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만을 결합해서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정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을 나타낸다 그러는 거예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은 우하향하는 지수곡선. 이 말은 뭐냐면 생산량이 일정할 때 토지를 많이 투입하면 자본이 많이 적게 그리고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토지가 적게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많아 적게 투입되는 거예요. 왜? 생산량이 일정하니까. 토지도 많아지고 자본도 많아지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고 생산량이 일정하다고 전제했을 때 토지가 많이 투입되면 자본이 적게,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토지가 적게 투입되면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을 나타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경우 토지가 많이 투입되고 어느 경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느냐 자,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대체로 도심 쪽에 취하는 산업들, 백화점, 호텔, 금융가, 이건 토지가 많이, 자본이 많이. 자본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따라서 도심에 취한 산업들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그 얘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이 높다는 것이고, 그 말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그러는 것이고, 집약도가 높다 그러는 것이고, 반대로 육아에 취한 산업들,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토지가 많이, 자본이 많이. 토지가 상대로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낮다.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또는 집약도가 낮다. 그럼 결국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은 기업이나 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토지와 자본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토지가 비싸면 자본이 많이, 자본이 비싸면 상대적으로 토지가 많이, 싼 게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 따라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은 토지와 자본의 상대적인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되 비싼 것이 적게 투입되고 싼 것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 호텔, 금융가 이런 것들은 도심에 위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은 것이고 반대로 유곽에 있는 농업이나 목축업은 이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낮은 것이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은 토지와 자본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 정도만 딱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정도에서 의미.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는 것의 의미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이고 집약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 원리만 간단하게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입찰지대 이론해서 논리가 설명되고 있는데 이거 지웠네요. 이것이 아까 필요한 거였는데 잠깐 다시 한번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입찰지대 이론은 알론소린이라는 사람이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한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 농업입지 형성 과정의 논리를 갖다가 현대 토시 토지에 그대로 유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뭔만 다르냐? 여기서 튀넨은 수송비였는데 이건 농산물의 수송비였죠. 근데 알론소는 뭘로 보냐면 도심과의 교통비로 바꾼 거예요. 교통비로 바꿔서 유추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까는 튀넨의 농업입지는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중심지 시장. 근데 여기서는 뭘로 보냐면 도심으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도심으로. 그리고 이제 수송비는 교통비로 본다. 이것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튀넨의 이론에서는 A 작물, B 작물, C 작물 그랬죠. 근데 알론소는 이제 이걸 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A 산업, B 산업, 업종으로 바꾸는 거죠. C 산업. 이렇게 해서 농촌 토지정책을 갖다가 도시 토지정책으로 바꿔서 유추해서 적용했다 하는 것이 포인트. 원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그대로 갖다 적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입찰지대도 지대의 함수는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이 대신에 뭘로 바꿨다? 교통비를 뺀 것이다. 운송비, 교통비를 뺀 것인데 이 운송비는 바로 도심과의 통근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결국은 아까 보니까 이 지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유곡 생산물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잉여액 그것이 바로 지대 지불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점점 교통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대 지불 능력은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튀넨의 이론에서는 중심지가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하나. 따라서 이것도 단핵도심을 중심으로 단핵도시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A 산업, B 산업, C 산업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도심 쪽에 거주하면 당연히 교통비가 절감되니까 서로 입찰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럼 너 누가 차지할래 하고 물어보면 C는 나는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 그러고 B는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 그랬더니 A 산업은 나는 이만큼 지불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지대를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누가 A 산업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대를 지불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역에서는 B 산업이 세 번째 관역에서는 C 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대가 이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대가 설명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이 권역까지는 자 누가 이거 지대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봐 그랬더니 B는 이만큼 지불한다 그랬더니 C는 아무 말도 안 해버리고 A가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A한테 이 토지가 어떻게 된 거야? 낙찰되는 거야. 입찰 과정을 통해서 낙찰된다 해서 이것을 입찰지대 이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찰,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대가 형성된다 해서 이것을 경쟁지대라고 하기도 하고 입찰지대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만큼 A 산업이 이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최대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해서 최대 지대 지불 용의액이 되는 것이고
이만큼의 지대로 지불해버리면 이익여액이 다 지대로 지불해버리니까 토지 이용재비서는 계획별 남는 게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따라서 토지 이용재비서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최대 지대 지불 용이액이 된다. 이거 포인트예요. 이만큼의 지대로 지불해버리니까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해버리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으면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최대 지대 지불 용이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마무리 결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제 222페이지 보시면 A업종, B업종, C업종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상업용이 될 것이고, 이건 주거용이 될 것이고, 공업용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의 이용 체계가 결정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222페이지 하단에 4번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고수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여기 보세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돼? 직선이라 볼록해진다.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입찰지대 고수의 기울기는 단위당 한개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입찰지대 고수의 기울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단위당 운송비는 똑같다고 전제한 거예요. 거래 정비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심 쪽은 토지가 많이 자본이 많이. 아까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수익이 크니까 자본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토지 사용량이 상대로 적게 투입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도심 쪽은 기울기가 어때요? 이거 일정하다고 봤을 때 도심 쪽은 토지를 적게 사용하니까 분모가 작으니까 기울기 값이 커지겠지. 기울기가 급경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로 할수록 단위당 운송비가 똑같다고 봤을 때 토지가 많이 자본이 많이. 토지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이제 이때는. 토지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따라서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분모가 커지니까 기울기는 작아지면서 완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지대에서 나오면 요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찰지대의 기울기는 한개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도심 쪽은 한개 운송비 일정할 때 토지 사용량이 적고, 왜? 지대가 비싸니까 적고, 그에 따라 기울기는 크고 가파르고, 이걸 할수록 토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기울기는 작아지면서 완만해진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3번 볼까요? 내려가서 입찰도선의 기울기는 토지의 단위 생산성과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잠깐 보니까 토지의 단위 생산성이 높으면 일당백하니까 토지를 굳이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 사용량이 적어지면서 기울기는 가파른 거예요. 도심 쪽은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고, 이걸 할수록 단위당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토지가 많이 투입되면서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이고, 4번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중에 도심부가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중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으니까 토지를 적게 투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물 단위당 한개 운송비가 크다. 그러니까 도심 쪽에 상업용이 있다는 것은 이건 기울기가 가파다는 얘기죠. 이건 크고 이것이 작다는 얘기야. 한개 운송비는 크고 토지 사용량은 작아. 왜? 토지 단장 생산성이 높으니까 토지를 굳이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으면서 토지 투입량이 작아지면서 기울기는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개 교통비가 일정하다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집가가 싸지니까 토지를 많이 투입하면서 기울기는 작아진다. 다 설명되잖아요. 이게 입찰지대에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고, 이 입찰지대 이론은 바로 이 튜넨의 고립구기의 원리를 갖다 그대로 현대 도시 토지에 유추 적용했다. 기본적인 원리만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토지용 체계를 농업용 토지용 체계에서 도시 토지용 체계로 바꾸어서 유추해서 적용했다. 이것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대 이론까지 다 마무리하고 정리까지 하고,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이제 아까 빼놨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2페이지 보시면 도시구조에서 도시 내부구조,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맥킨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세 가지인데,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했는데, 이 버제스라는 사람은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튜넨의 고립구기를 그대로 뿜따서 도시구조가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한다라고 봐요.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그러면서 1지구가 중심 업무지구, 2지구는 천의지대, 3지구는 근로자 주거지대, 4지구는 중산층 또는 고급주택지대, 그 다음에 5지구는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구조가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라고 보는 것이 벌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냐면 하향요가 과정, 즉 필터링 과정으로 봐요. 취니까 전형 과정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시가 처음에는 이만했었어요. 근데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팽창되면 새롭게 유곽이 개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발되면서 새로운 주택에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한참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다시 도시가 팽창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새롭게 택지로 개발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살던 고소득층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노후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빠져나가고 여기는 그보다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고 또 한참 또 지나서 여기가 또 새롭게 택지로 개발되게 되면 여기에 살던 고소득층이 여기로 나가게 되고 여기는 그보다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서 채워지는 것이고 여기는 더 오래됐잖아요. 더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발 안 됐으면 아주 다크될 수 있죠. 슬럼가 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오래된 슬럼가 이렇게 해서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것부터 천의지대 그 다음에 조금 덜 오래된 그 근로자 주거지대 그 다음에 아주 새 주택인 중산층 또는 고급주택지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범위를 벗어난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벌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도심에서 멀어지면서 고급주택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범죄나 인구 이동이나 빈곤 등의 도시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외곽으로 갈수록 고급주택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구조,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암기도 원리를 알면 쉬워요. 오래된 것부터 해서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오래된 것, 천의지대, 덜 오래된 거, 근로자 주거지대, 아주 새 거, 중산층 또는 고급주택지대, 그 다음에 도시범위를 바탕하는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동심원 이론에서는 교통망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동심원상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교통망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가 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자, 누구 이론 뻔땄다?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그대로 유추 적용했다는 거 확인. 그리고 교통망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점점 오래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시구조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고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 하는 거. 그리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빈곤 문제라든지 범죄라든지 기타 인구 이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도시구조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망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제 교통망의 발달을 고려해서 도시구조가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 얕은 것은 쐐기가 되는 것이고 두꺼운 부채꼴이 되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구조가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이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핵심은 교통망의 축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포인트이고 이것만 하세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교통망의 축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주요 업무시설, 고급주택 이런 것이 입지하게 되고 그 반대쪽에는 저급주택 입지하고 그러면서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 서로 분리되는 주거 분리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을 변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해서 도시구조가 하나의 핵이 아닌 여러 개 다핵 한 개 하나의 주도심과 여러 개 부도심으로 해서 다핵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다핵심 이론 그래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도시 중심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겁니까? 분산되는 겁니까?
그렇죠? 분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중심인의 분산과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그러면서 도시의 기능적 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맥킨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복잡한 도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인데, 특히 다핵심에서 이제 다핵이 생기는 원인 4가지 있죠. 그건 꼭 체크하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는 어떤 업종의 활동은 215페이지 중간쯤에서 그림 바로 밑에요. 어떤 업종의 활동은 특수한 시설이나 특정한 유치를 요구한다. 특정한 시설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고, 또 어떤 활동은 동종활동의 집적이익 추구 그랬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같은 종류 활동은 같이 모였음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집적함으로써 비용 절감 이익 추구의 여러 가지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집적이익 추구. 또 어떤 다른 종류 활동은 이해관계 상반.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종류 활동에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의 손해가 되니까 찢어지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도 해서 핵이 분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종 활동의 이해관계 상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 활동은 핵심 부의 지대가 너무 높아서 지대 지분이 없어서 그곳에 입지하지 못하고 그보다 조금 낮은 부도심에 입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핵이 분화된다. 해서 이 4가지가 바로 다핵이 생기는 원인들. 다시 한번 특수한 시설을 중에서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동종활동의 집적이익, 세 번째는 다른 종류 이종활동의 이해관계 상반, 그리고 4번째는 지대 지불론적의 차이 해서 이 4가지를 다핵이 생기는 원인으로 본다. 특히 이것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지금 이 내용들은 세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만 정리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생기는 원인 간단하게 정리하고, 선형 이론과 동심원을 결합해서 다양한 중심기능을 갖는 도시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심이론은 고전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걸 변형한 것이 교통의 발달하고 해서 변형한 것이 선형 이론이다. 그 정도의 틀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론까지, 지대론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 공부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